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K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심령 이야기, 귀신 들림, 주술, 그리고 인형이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겪은 기이한 경험이나 심령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오늘의 이하 서울에서 생지은 씨는 처음에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늘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살고 있던 곳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오래된 원룸이었고 낮에는 평범했지만 밤이 되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사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그 정적 속에서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이상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곤함에 지쳐 잠이 든 지은 씨는 새벽 3시쯤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고 숨은 쉬어지지만 몸 전체가 굳어버린 듯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순간 가위 눌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겪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누워 있을 때 조용해야 할 방 안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똑, 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일정한 강역으로 울리는 그 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지은 씨는 눈만 겨우 움직여 문 쪽을 바라보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똑, 똑, 똑. 점점 더 신경을 긁는 듯한 리듬으로 반복되던 그 소리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 씨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더 이상 문 밖이 아니라 방 안에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마치 누군가가 침대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손톱으로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천천히, 길게 이어지는 그 소리는 점점 그녀에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야의 한쪽에서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태가 분명하지 않은 어두운 그림자. 그것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동시에 현실 같지 않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점점 그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는 눈을 감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몸이 풀렸습니다. 지은 씨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방 안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문도 닫혀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앉아 있다가 결국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단순한 꿈이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착각일 거라고. 하지만 그날 이후로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거의 같은 시간 가위에 눌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문 근처였던 소리가 점점 방 안으로 들어왔고 나중에는 침대 바로 옆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에는 누군가가 바로 뒤에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 씨는 한동안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조차 믿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자 그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느 날 밤, 그 소리가 단순한 노크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절박하게 두드리는 듯한 느낌으로 변했을 때 그녀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국 지은 씨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수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가 겪은 상황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친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가위 눌림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는 지은 씨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네오, 뭔가에 붙은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지은은 거의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학업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할수록 그날 밤의 장면들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문을 두드리던 소리와 어둠 속에서 스쳐 지나가던 그림자, 그리고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소름 끼치는 느낌까지 모든 것이 너무 현실적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불을 끄지 않기로 했다. 빛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선택은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 새벽 2시쯤 그녀가 휴대폰을 보며 억지로 잠을 참던 순간 방 안의 전등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번 아주 약하게,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전등을 바라보며 전기 문제겠지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등은 점점 더 빠르게 깜빡이기 시작했고 마치 누군가가 스위치를 계속 켰다 껐다 하는 것처럼 딱, 딱, 딱 하는 건조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지만 줄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바로 그 순간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똑, 똑. 하지만 이번에는 문이 아니라 그녀의 등 뒤 벽에서 들려왔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전등은 계속해서 깜빡이며 방 안을 밝힘과 어둠 사이로 나눠버렸다. 그리고 그 짧은 어둠의 순간들 속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다. 하얀 그림자였다. 아주 빠르게 방 구석에서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숨을 멈췄고 불이 다시 켜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전등이 완전히 꺼졌고 그 완전한 어둠 속에서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보였다. 침대 끝에 서 있는 하얀 형체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다시 불이 켜지자 그것은 사라졌다. 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벽 쪽으로 몸을 밀어붙였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으며 더 이상 침대 끝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그것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고 모든 불을 켜놓은 채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창백한 얼굴과 퀭한 눈으로 그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일을 털어놓았고 이번에는 민지가 웃지 않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 하얀 형체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이야기를 들은 뒤 표정이 굳어지며 이것은 단순한 가위 눌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가 아니라 수연과 준호까지 함께 와서 직접 확인하자고 했다. 밤이 되자 네 사람은 지은의 방에 모였고 처음에는 일부러 밝게 이야기하며 긴장을 풀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을 시계가 새벽 3시에 가까워질 때 전등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방 전체의 불이 동시에 반응했고 딱, 딱 하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자 수연이 놀라 민지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똑똑 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네 사람 모두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 소리가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들려온다는 것이었다. 문 쪽에서도 벽에서도 심지어 바닥에서도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마치 여러 존재가 동시에 두드리는 것 같았다.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새 문으로 다가갔지만 손잡이에 손이 닿는 순간 전등이 완전히 꺼졌고 방 안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때 민지가 비명을 질렀고 전등이 다시 켜지자 모두가 동시에 그녀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봤다. 방 구석 그곳에 그것이 서 있었다. 더 이상 흐릿한 그림자가 아니라 분명한 형체였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발은 바닥에 닿지 않은 채 공중에 떠 있었다. 수연은 울음을 터뜨렸고 준호는 뒤로 물러났으며 지은은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자신이 매일 밤 보던 그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전등은 계속 깜빡였고 불이 꺼졌다 켜질 때마다 그 여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방 구석에서 방 한가운데로 그리고 결국 침대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공기는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고 그 여자는 천천히 몸을 숙이며 지은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차가운 기운이 피부를 파고들었고 이내 입을 열었다. 들려? 내 목소리. 여기. 갈라지고 끊어진 목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울렸고 동시에 차가운 물방울 하나가 지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전등이 완전히 켜지며 모든 것이 사라졌다. 방 안에는 다시 네 사람만 남아 있었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한 채 몇 초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고 민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이것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방에 있는 존재가 진짜라는 것을, 그것은 아직 떠나지 못한 하나의 영혼이었다. 그날 밤 이후 아무도 더 이상 이것을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은의 방에 나타난 존재는 분명한 무언가였고 그건 단순한 가위 눌림도 환각도 아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존재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그것과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것이다. 민지는 결국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아는 사람을 찾아야 해. 처음에는 다들 망설였지만 매일 밤 반복되는 공포를 생각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서울 외곽에 살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을 찾아갔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소문으로만 전해지는 사람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지은을 한번 훑어보더니 시선을 그녀의 등 뒤에 잠시 멈췄다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짧게 말했다. 그 아이, 너를 따라온 지 꽤 됐구나.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날 밤, 여자는 그들과 함께 지은의 원룸으로 돌아왔다. 특별한 의식이나 요란한 준비는 없었다. 단지 작은 초 하나, 물이 담긴 그릇 하나, 그리고 붉은 실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방의 불을 모두 끄게 하고 초 하나만 남겼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라. 그리고 절대 손대지 마라. 시간이 흐르고 시계가 새벽 3시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초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람은 없었지만 불꽃이 불안하게 떨렸다. 동시에 방 안의 온도가 눈에 띄게 내려갔다. 왔구나. 여자가 작게 말했다. 이어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똑똑.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는 눈을 감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더니 이내 눈을 뜨고 말했다. 이제 말해도 된다. 그 순간 초가 크게 일렁였고 방 구석에 하얀 형체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흐릿하지 않았다. 분명한 모습이었다.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피부, 몸에 달라붙은 하얀 옷, 그리고 공중에 떠있는 발. 하지만 이번에는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가 조용히 물었다. 이름이 뭐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진. 모두가 숨을 죽였다. 여자는 이어서 물었다. 어디서 왔지? 부산. 지은과 민지는 서로를 바라봤다.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내 이야기를 해봐라. 잠시 흔들리던 형체가 조금씩 안정되더니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다. 나는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 이 학년, 말은 느렸지만 분명했다. 낮에는 학교, 밤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엄마한테 돈 보내야 해서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 감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처럼. 그날도 늦게 끝났어. 거의 새벽 2시 비가 왔어. 너무 추웠어. 초가 크게 흔들렸다. 방에 들어왔는데 평소랑 같았어? 근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이미 안에 누가 있었어. 수연이 숨을 삼켰다. 그 사람 기다리고 있었어. 도망칠 수 없었어. 소리도 못 질렀어.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졌다. 문을 잠그고 나를 밀쳤어. 바닥에 넘어졌어. 살려달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끊어졌다.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 초가 거의 꺼질 듯 흔들렸다가 다시 살아났다. 숨이 안 쉬어졌어. 눈앞이 흐려졌어. 천장이 빙글빙글 돌다가 잠시 멈췄다. 그대로 끝났어.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이미 내 몸 밖에 있었어. 그 말에 지은의 손이 떨렸다. 그 사람, 내 몸을 끌고 벽 안에 숨겼어. 아무도 모르게 다시 막아버렸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계속 그 방에 있었어. 나갈 수 없었어. 매일, 매일 문을 두드렸어. 살려달라고 했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무도 못 들었어. 방 안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다. 여자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왜 이 아이는 들을 수 있었지? 하얀 형체가 천천히 지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 아이는 들었어. 처음으로 나를.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자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 놈은 누구냐? 그 순간 공기가 다시 뒤틀렸다. 초가 거세게 흔들렸다. 아래층 301호. 그 남자. 이 건물 관리하던 사람. 아직 살아. 준호가 이를 악물었다. 민지의 표정이 굳었다. 여자는 낮게 말했다. 원하는 게 뭐냐?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나를 찾아줘. 꺼내줘. 경찰에 알려줘. 그 사람이 벌을 받게 해줘. 초의 불꽃이 안정되었다. 방 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처음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이건 공포가 아니라 부탁이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선택은 너희 몫이다. 그리고 지은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저 아이는 떠날 수 없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방 안에는 다시 네 사람만 남았다. 더 이상 하얀 형체도 두드리는 소리도 없었지만 아무도 안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방금 들은 것은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한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혜진을 죽인 가해자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그들에겐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었다.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한 사람이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몇 년 동안 벽 속에 숨겨진 채 아무도 모르게 방치되었는데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은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이미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영혼의 말만으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렇게 네 사람은 다시 건물로 돌아갔고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혜진이 말했던 300길호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 과거 건물 관리인이었던 남자가 아직도 가끔 이곳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점이 더 의심을 키웠다. 준호는 위험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그 남자가 스스로 수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번갈아 가며 그를 몰래 지켜봤고 처음에는 별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어느 날 밤 그 남자가 아주 늦은 시간에 몰래 건물 뒤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정문이 아니라 따로 가지고 있는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네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그를 뒤따랐다. 어두운 계단과 좁은 복도에서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그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 남자는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지은의 방 근처에서 멈췄고 한동안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가방을 꺼냈다. 무엇을 하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었다. 그때 갑자기 복도의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공기가 순간적으로 차가워졌다. 지은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혜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그 남자 역시 무언가를 느낀 듯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고 곧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네가 자초한 거야.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하지만 그 순간 작은 소리가 나면서 그들의 위치가 들켜버렸고 남자가 소리를 질렀다. 거기 누구야? 그 말과 동시에 모든 상황이 무너졌고 내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뒤에서 거칠게 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어두운 복도와 계단에서 누구 하나 넘어지면 끝이라는 생각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지은이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순간 복도의 불이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하얀 형체였다. 복도 한가운데에 서 있는 혜진이었다. 남자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 존재를 바라봤다. 말도 안 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전등이 꺼졌다 켜질 때마다 혜진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남자는 결국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다가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다. 그 순간이 그들에게 유일한 탈출 기회였다. 네 사람은 그 틈을 타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한참을 달린 뒤에야 멈출 수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방금 자신들이 살아서 나올 수 있었던 건 혜진 덕분이라는 것을. 그날 밤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가 스스로 내뱉은 말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모두 모아 경찰에 신고했다. 동시에 벽 안에 시신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상황은 빠르게 전개되었다. 문제의 방벽이 철거되었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다. 한 여성의 시신이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신원 확인은 가능했고 결국 그것이 혜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곧바로 그 남자를 추적했고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모든 증거와 정황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고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드러났다. 며칠 후 혜진의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소식을 듣고 무너져 내리듯 울었다. 지은과 친구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가 잊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날 밤 마지막으로 혜진이 나타났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 달리 평온해 보였고 얼굴에는 고통이 사라져 있었다. 고마워. 이번에는 또렷한 목소리였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민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으며 수연도 울음을 참지 못했고 준호 역시 아무 말 없이 눈시울을 붉혔다. 혜진은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덕분에 나 집에 갈 수 있어. 고마워.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졌고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은 점점 흐려지더니 결국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다. 이번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이 남았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지은과 친구들은 그 방을 떠나기로 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끝을 맺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고 다시 평범한 대학 생활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이 겪었던 일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혜진은 드디어 편안히 쉴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더 K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겪은 신비한 이야기나 영적인 경험이 있다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진을 죽인 가해자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그들에겐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었다.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한 사람이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몇 년 동안 벽 속에 숨겨진 채 아무도 모르게 방치되었는데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은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이미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영혼의 말만으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렇게 네 사람은 다시 건물로 돌아갔고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혜진이 말했던 300길호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 과거 건물 관리인이었던 남자가 아직도 가끔 이곳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점이 더 의심을 키웠다. 준호는 위험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그 남자가 스스로 수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번갈아 가며 그를 몰래 지켜봤고 처음에는 별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어느 날 밤 그 남자가 아주 늦은 시간에 몰래 건물 뒤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정문이 아니라 따로 가지고 있는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네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그를 뒤따랐다. 어두운 계단과 좁은 복도에서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그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 남자는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지은의 방 근처에서 멈췄고 한동안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가방을 꺼냈다. 무엇을 하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었다. 그때 갑자기 복도의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공기가 순간적으로 차가워졌다. 지은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혜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그 남자 역시 무언가를 느낀 듯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고 곧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네가 자초한 거야.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하지만 그 순간 작은 소리가 나면서 그들의 위치가 들켜버렸고 남자가 소리를 질렀다. 거기 누구야? 그 말과 동시에 모든 상황이 무너졌고 네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뒤에서 거칠게 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어두운 복도와 계단에서 누구 하나 넘어지면 끝이라는 생각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지은이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순간 복도에 불이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하얀 형체였다. 복도 한가운데에 서 있는 혜진이었다. 남자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 존재를 바라봤다. 말도 안 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전등이 꺼졌다 켜질 때마다 혜진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남자는 결국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다가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다. 그 순간이 그들에게 유일한 탈출 기회였다. 네 사람은 그 틈을 타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한참을 달린 뒤에야 멈출 수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방금 자신들이 살아서 나올 수 있었던 건 혜진 덕분이라는 것을 그날 밤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가 스스로 내뱉은 말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모두 모아 경찰에 신고했다. 동시에 벽 안에 시신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상황은 빠르게 전개되었다. 문제의 방벽이 철거되었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다. 한 여성의 시신이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신원 확인은 가능했고 결국 그것이 혜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곧바로 그 남자를 추적했고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모든 증거와 정황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고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드러났다. 며칠 후 혜진의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소식을 듣고 무너져 내리듯 울었다. 지은과 친구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가 잊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날 밤 마지막으로 혜진이 나타났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 달리 평온해 보였고 얼굴에는 고통이 사라져 있었다. 고마워. 이번에는 또렷한 목소리였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민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으며 수연도 울음을 참지 못했고 준호 역시 아무 말 없이 눈시울을 붉혔다. 혜진은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덕분에 나 집에 갈 수 있어. 고마워.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졌고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은 점점 흐려지더니 결국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다. 이번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이 남았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지은과 친구들은 그 방을 떠나기로 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끝을 맺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고 다시 평범한 대학 생활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이 겪었던 일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혜진은 드디어 편안히 쉴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더 K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겪은 신비한 이야기나 영적인 경험이 있다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